나는 아끼는 대신 더 벌기로 했다. 이게 첫 책이신 건가요? 네. 예, 지금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네. 이 책은 좀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이제 블로그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하고 있지만 수익이 안 나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한테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 책을 쓰면서. 다른 블로그 마케팅 서적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차별점을 두고 싶어서 네. 다른 책들은 일단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훑어주고 강의나 카페 쪽으로 많이 유입을 해서 좀 부가적으로 더 알 수 있는 부분을 하게끔 유도된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강사도 아니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으니까 이 책에 제가 알고 있는 걸 모두 다 담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서요. 처음에 블로그 시작했을 때부터 수익 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익이 안정화되기까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와 세세하게 어떤 것을 해야 수익이 났는지 이 수익은 이렇게 했더니 얼마가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다 모두 다 담았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나 뭐 블로그에 대한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 권으로도 웬만한 궁금증은 다 해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저자 소개란에 보니까요. 네. 블로그를 이제 운영을 시작한 지 한 1년 만에 블로그만으로 월 200만 원 가량의 수익을 달성하셨고, 그리고 이제 본업이 있으신데 그것과 함께 이제 블로그 수익을 합치니까 1억 원이 넘었다. 맞으신가요? 그게 이제 연봉 1억이에요. 연봉 1억. 연봉 1억이 얼마인지 아세요? 연봉 1억? 네. 일반 회사 다닌 사람의 연봉 1억. 그럼 월 한 7, 800 되는 거예요? 650만 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세금을 많이 떼서.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요? 네. 그래서 제가 회사를 다닐 때 회사 급여가 한 400에서 450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 수익이 200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실수령액이 다른 사람 연봉 1억이랑 비슷해진 거예요.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회사 급여만으로 연봉 1억은 저는 절대 못 찍을 것 같거든요. 잘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도 부수입 같은 거를 같이 해서 하면 충분히 연봉 1억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본업이라고 한다면 본업과 이 어떻게 보면 네이버 블로그 부업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이거를 계속 같이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도 되고 네.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작년 9월에 둘째 출산했잖아요. 그럼 작년 9월 전까지는 임산부였고 첫째 엄마였고 워킹맘이었고 사실 이 책도 쓰고 있었어요. 그러세요? 그 와중에 블로그를 운영한 건데 지금 그 제어의 상황이 거의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 쓰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니까 몸도 힘드셨을 텐데. 네, 배도 많이 불러서 힘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누구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시군요. 와,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좀 어떻게 블로그를 좀 시작하신 건지 그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육아하는 엄마들이 블로그 시작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아기 육아 일기로 시작해요. 저 역시도 육아 일기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아기를 낳고 나니까 호르몬이 날뛴다고 하죠. 우울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랬어요? 전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말할 사람이 없고 말을 해도 대답이 옹알이로 돌아오고 네. 남편은 오면 와서 힘들고 애 씻기고 재우고 막 이러다 맞아요. 보면 피곤하죠. 말할 사람도 없고 밖에 멀리 볼 일도 없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눈도 침침해지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때가 혹시 몇 년도신 거죠? 그때가 2020년 초반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이 막 오고 그랬는데 그때 뭘 할까 하다가 그냥 그래 블로그에 육아 얘기나 쓰자 해서 글은 거의 안 쓰고 사진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애들 사진만 주룩주룩 올렸었어요. 글을 좀 쓰기 시작했던 게 아마 남편 욕을 네.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댓글이 막 처음 시작한 블로그한테 그런 댓글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원래 사람들이 그 글을 보지도 않거든요. 볼 수도 없죠. 지금도 공개돼 있나요? 지금도 공개돼 있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겠네요. 네. 산후유증 겪으면서 왜 우리 남편은 나한테 이렇게 상처를 줄까 이런 글들 썼는데 그게 이제 산모들과 출산한 엄마들 마음을 울려서 댓글이 막 100개가 넘게 달렸던 근데 그 글을 딱 보고 내가 이렇게 진심 어린 글 쓰고 이렇게 글을 쓰면 사람들이 반응을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저도 이렇게 반성이 되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재미를 붙이면서 좀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 글을 1개 쓰시고 2개 쓰시고 네. 근데 계속 남편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주제가 좀 바뀌신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기 육아일기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육아에 관련된 정보나 내가
찾아서 정리해 놓은 것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가공해서 남들도 보기 쉽게 정리해 놓는 거 이런 거 위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 달아주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쉽게 했어요. 이런 거 댓글 달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통하면서 점점 그 재미를 느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로그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거의 한 2년 되신 거네요. 네, 이제 2년. 그렇게 해서 이제 책까지 이렇게 연결되신 거고요. 네. 그러시구나. 또 보니까, 책에 보니까 네. 28개월 동안 아기 로션이나 아기용 세탁세제를 단 한 번도 내 돈을 내서 산 적이 없다. 네. 오히려 산더미처럼 쌓여서 나눠줘야 할 지경이었다. 네. 지금 그 책이 집필하던 당시가 아기가 28개월이었는데 네. 지금은 34개월이거든요. 네. 아직도 쌓여 있어요. 그래요? 지금도 로션은 한 5통 정도가 여유가 있고 이젠 둘이잖아요. 둘한테 덕지덕지 바르면 금방금방 쓰거든요. 근데 맞아요. 아직도 그만큼 있고 세제도 이제 유통기한 임박해가지고 빨리빨리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요새 굉장히 비싸거든요. 저희 아이가 지금 타고 있는 유모차가 8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제품을 제공받았고 타고 있는 카시트가 한 60만 원 정도 하는데 그런 것도 제품을 제공받고 폴더 매트, 보행기 뭐 이런 거 할 거 없이 육아용품은 거의 한 개 거의 없다고 볼 정도예요. 그럼 블로그가 활성화가 되면서 네. 이제 이런 업체, 기업들로부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사랑 광고사를 끼고 있어서 그 광고 대행사가 이제 연락을 직접 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냥 소소하게 사장님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회사들은 사장님한테 직접 연락 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 받고 글을 쓰고 이러면 좀 부담되고 막 그러실 수 있잖아요. 안 해보신 분들 더더욱.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리뷰를 하는 글쓰기가 이제 손에 익어요. 그럼 이제 물건은 오고 있는데 가이드가 먼저 이메일로 도착하거든요. 그럼 그 가이드를 보고 물건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초안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물건을 직접 써보고 사진 찍고 그 사이에 달라진 점이나 느낀 점을 중간중간에 다시 재구성해서 쓰면 그렇게 하면 1시간 정도면 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들도 책에 실려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컨텐츠에 그럼 거의 매일 글을 쓰신 거예요? 저는 주 5일 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은 일단 가족과 함께, 그리고 빨간 날도 글은 잘 안 써요. 그런데 일이 많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제안 오는 것들이 좀 많으면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며칠까지 써주세요. 이런 제한이 있는데 그 기한 안에 하려면 일단 뭐 주말까지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주말에는 작업을 안 하고 평일에 작업을 해서 예약 발행을 해놓고 주말에는 항상 아이와 가족과 함께 네, 블로그를 하진 않아요. 그냥 가끔 댓글이나 보고 이 정도지 블로그는 평일에만 직장인처럼 일반 직장인처럼.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얼마나 에너지를 쓰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따졌을 때? 원래 제가 임신 중이고 회사에 다닐 때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 잠깐 글 써놓고 퇴근하고 와서 사진만 배치해서 한 30분 정도 더 해가지고 올려놓고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둘째가 잠자는 시간 이런 거 조금 활용하면 한 2-5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시간을 아무래도 조금 더 쓸 수 있다 보니까 그만큼 수익도 조금 더 높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쓰고 싶은 글이 또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이전부터 본업이 글을 쓰고 이런 거. 저는 건축. 네. 그러세요? 네. 그럼 글도 이렇게 막 써보신 적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 했을 때 글 쓴 거 보면 사람들 깜짝 놀래요. 사진 몇 개 글 막 몇 줄 안 써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점점 글이 발전하거든요. 저도 제 옛날 블로그 글들 보면 이쯤부터 내가 글을 조금씩 쓰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한 어느 정도 기간 지났을 때였어요? 글 한 50개 정도는 50개. 써야 될 것 같아요.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쓰면 자기만의 그 글 쓰는 스타일이 딱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10주니까 2개월, 3개월은 써야겠네요.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1-2시간으로 월 200만 원 정도. 지금은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육아휴직 기간이라 소득이 많이 벌리면 안 돼서 지금은 조금 약간 자제하고 있는 중이고 그 출산휴가 전에 이제 임신 중이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소득을 냈던 게 400만 원. 근데 이거는 현금만이에요. 그러니까 용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모차 같은 거 80만 원짜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빠지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만. 네. 현금으로는 어떻게 벌어요? 광고, 애드포스트 이런 거? 네, 그런 걸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하기 싫어서 책에다가는 여기서 이런 거 해서 벌었고 이런 거 해서 벌었고 다 넣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벌 수 있어요. 저희는 지금 뭐 유튜브는 애드센스 맞아요. 아니면은 뭐 광고 수익이라든가 그렇죠. 뭐 제휴 수익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애드포스트가 있고 원고료가 있고 협찬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는 추천인 같은 것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 써놓긴 했는데 그 예전에 코인 같은 거 한창 가입하면은 추천인 코드 넣어서 가입하면은 서로 코인 몇 개씩 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코인이 바로 현금화가 되는 코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세로 한 4,000원 정도 주는 코인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 회사 차장님이 저한테 추천을 해달라고 하길래 제가 가입을 하고 저도 추천을 해달라고 제가 블로그에 글을 딱 썼죠.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바로 출금이 되잖아요.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냥 뭐 이것만 해가 아니라 이게 보면 엄청 다양해. 제가 알고 있는 것도 한 요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이만큼 정말 많이.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했던 것들 그런 거 세세하게 뽑아가지고 책에 다 수록을 해놨고 이제 그걸 보고 이대로만 해야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영역이 있잖아요. 저는 육아 쪽에 영역이 있으니까 이쪽 영역에서는 이것도 생각해보면 블로그랑 접목시켜서 돈이 될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이 영상은 좀 그 제작 시간이 좀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 블로그는 좀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네.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맞는 건가 보네요. 네, 제가 SNS 플랫폼 3가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중에 블로그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유튜브는 일단 너무 소모해야 되는 에너지가 크죠, 사실. 격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으신데. 맞아요. 네, 편집도 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네, 특히나 이렇게 인터뷰 형식 아니고 제가 하려고 했던 육아 기록은 주객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아기를 찍기 위한 맞아요. 건지 아니면 내가 아기를 그냥 찍는 건지가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막 찍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은 약간 매력 어필이 좀 돼야 돼요. 물론 유튜브도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훨씬 더 사진도 예쁘게 찍고 인스타 감성이란 말 들어보셨죠? 네, 사진 많이 찍고 예쁘게 찍고 나도 좀 이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게 좀 있는데 블로그는 내가 누구든 상관없고 제 글만 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제 글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그렇게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처럼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게 많이 없죠. 아 그래요. 그러면 블로그를 처음에 이제 0부터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그냥 글을 쓰면 돼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글 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이잖아요. 그 네이버가 원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요새 이제 네이버가 구글을 점점 닮아간다라고 하는데 검색을 사람들이 키워드로서 검색을 할 때 질의 의도를 봐야 돼요. 유튜브도 아마 요새 그럴 거예요. 키워드에 질의 의도에 맞는 영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블로그도 그런 거에 맞게 글을 써야 돼요. 예를 하나 드리면 뭐가 있을까? 김치찌개라고 검색하는 사람이 김치찌개 뭐를 보고 싶어서 김치찌개라고 검색했을 것 같아요? 김치찌개 요리법. 그쵸. 그게 가장 많을 거예요. 그런 데이터를 네이버는 엄청나게 축적하고 있어요. 키워드별로. 이 사람이 이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대체 뭘 원하는가.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질의 의도에 대한 답변을. 그래서 김치찌개라고 했을 때 김치찌개 성분이라든가 막 이런 거 글 쓰는 사람들 거보다 요리법이라든가 맛있게 끓이는 법, 뭐 이걸로 활용해서 더 다양한 반찬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또 키워드를 제목에 딱딱 잘 넣어주고 가독성 있게 그리고 정보도 풍요롭게 사람들이 이거 보고 부족해서 또 다른 글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의 글을 담으면 그렇게 시작하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성장해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아까 말씀해주신 뭐 김치찌개 조리법 같은 걸로 네. 만약에 글을 쓴다고 하면 이미 아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하고 신규 진입자가 네. 들어가서 경쟁을 해서 네. 검색이 잡힐 수가 있어요. 그 블로그에는 이렇게 등급이 매겨져 있어요. 지수별로. 그래서 이 등급이 높을수록 상위에 노출되는 게 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블로그에 노출되는 부분이 이만큼이라면 이만큼은 그런 등급이 높은 사람한테 해주고 요만큼은 등급이 낮아도 글을 잘 쓰는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뭐 C랭크, 다이아로직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래요. 그래서 요쪽을 공략하는 거죠. 이제 글을 잘 질의 의도를 잘 명확하게 파악해서 글을 쓰고 키워드를 잘 넣고 하면 틈새 시장을 노려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단순히 김치찌개를 검색해서 나한테 들어오게끔은 못하고요. 김치찌개를 뭐 잘 만드는 법 이런 식으로 길게 키워드를 늘리는 거예요. 그럼 자세한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찾으면 등급이 높아지는 건가 보네요. 그렇죠. 어느 정도 그런 정보 글을 잘 쓰고 사람들이 이 글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점점점 그런 지수들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마님이 2020년부터 시작했으면 블로그 제 생각에도 뭐 지금 2022년이라 2년이 더 지나긴 했지만 그때도 레드오션이었을 것 같고 네. 그때도 경쟁이 치열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까지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유튜브도 레드오션이고 뭐 맞아요. 인스타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지금 사실 엔잡을 너무나 많이 갈구하기 때문에 레드오션 아닌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세부 키워드나 롱테일 키워드 이런 것들을 해서 틈새 공략을 좀 해야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수익을 도모해 봐야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지금부터 시작해도 충분히 될 수 있다. 네. 뭐 2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50만 원, 100만 원부터 충분히 네. 할 수 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지만 이 책 제목을 가제로 지을 때 치킨값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치킨값 정도는 우습게 벌 수 있을 정도로. 하루에? 지금 저는 하루에 벌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너 이거 조금만 하면 100만 원 벌 수 있어, 200만 원 벌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사실 뭐 책들에 보면 1억 1000금 벌 수 있는 것처럼 써있는 책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 정말 열심히 읽고 그대로 행동한다고 1억 1000금 벌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죠. 그렇죠. 쌓여야죠. 네네. 그래서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막 과하게 목표를 잡지 말고 그래 뭐 이번 달에는 일단 글만 잘 써보자. 다음 달에는 치킨값이라도 벌어보자. 그 다음 달에는 뭐 한 10만 원 만져볼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하면 그래야 너무 힘들어서 지치지도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글쓰기가 쉽지가 않지 않아요? 네. 글쓰기가 근데 익숙해지면 네, 순식간에 써요. 그렇군요. 그 블로그 운영 관리에서 좀 노하우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책에 너무 많은 게 실려 있지만 그 중에 좀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나머지는 책에 가서 읽어보시고. 네, 그 블로그는 일단 첫 번째는 꾸준하게 하는데 매일 글 쓰라고 말씀 안 드려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일주일에 적어도 한 2-3번. 일주일에 2-3번. 네. 지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해서 끊임없이 쓰시는 거죠. 다음 주에는 글을 못 쓸 것 같으면 이번 주에 저장해놨다가 예약 발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글을 쓸 때 주제를 명확하게. 읽는 사람을 생각해서. 예를 들어, 제가 어디 카페에 다녀와서 이 카페에 대한 후기를 써요. 그럼 그 카페를 검색한 사람들이 제 글을 볼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내 카페를 검색해서 뭘 얻고자 할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제가 카페 가서 제가 커피 마시는 모습 막 사진 찍으면서 막 이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메뉴가 어떻고 주차는 어떻고 위치는 어떻고 여기는 이게 괜찮더라 뭐 이런 다양한 정보를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불법적인 거, 도박, 사행성, 뭐 오락, 뭐 사행성 오락 같은 거 그런 글쓰기 하지 말고 그다음에 공정위 문구 잘 넣어주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잘 광고하는 부분인데 의료법에서 의료인만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피부과 우리 막 갔다 와서 여기 피부과 괜찮더라면서 시술 후기 막 쓰잖아요. 그건 사실 신고하면 다 걸리는 글들이에요. 다 내려갈 수 있고 신고를 안 해서 살아있는 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보통 막 경쟁사에서 많이 신고해서 내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법적으로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도 좀 피해서 쓰시고 그렇게 뭐 풍요로운 글들을 쭉 꾸준히 이어나가면 이 정도만 지켜주셔도 어느 정도는 성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제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이제 육아 이런 거 하고 카페 이런 거를 하나를 딱 정해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카페 방문기 뭐 먹방, 뭐 책, 재테크 이렇게 섞어가면서 좀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갈림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 주제를 딱 정해놓고 글로 가면 이 주제를 통해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여러 가지 섞으면 흔히 말하는 잡블로그가 돼서 다양한 주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인플루언서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로 시작했을 때 그 분야에서 약간 전문성이 보여진다고 했을 때 그 네이버 로직의 등급 점수가 높아지는 게 이 부분이에요. 주제 점수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뭐 그 다양한 분야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초기에는 한 가지 분야 좀 밀고 가다가 인플루언서 도전 한번 해보시고 달면 좋고 그때부터는 다양한 분야 해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막 그렇게 이것저것 다 하면 인플루언서도 놓칠 수 있고 그 등급 C랭크라고 하거든요. C랭크 주제 점수도 약간 좀 더디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가지 주제로. 그럼 만약에 육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구독자분도 쌓이고 조회수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그런 의뢰가 온 건데 의뢰가 육아 쪽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거절해야 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받기도 하고 거절도 하는데요. 어떻게든 육아랑 비벼볼 수 있는 건 맞아요. 뭐 선크림인데 아이도 바를 수 있는 거면 아이 선크림을 할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제한이 안 와요. 왜냐면 그 실행사라고 하거든요. 그런 대행사 하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육아 주제로 했을 때 더 노출이 잘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한 가지 주제로 했을 때 그 등급이 높아지면 모든 글이 다 노출이 잘 되기보다는 그 주제에 대한 글이 더 노출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네. 제가 그 책으로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책의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어떤 뭐 경제 경영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역사도 하고 싶고 교양도 하고 싶고 막 다양하게 하고 싶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 거. 제가 주제 카테고리를 책 안에 넣어놨는데요. 책은 도서 카테고리에 그냥 들어있어요. 뭉뚱그려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책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런 건 없나요? 그 글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이미지를 꼭 넣어야 되는가? 이미지는 관련된 사진으로 본인이 직접 찍은 거를 가독성 좋게 중간중간에 넣어주면 좋아요. 근데 이미지가 뭐 너무 한두 장만 들어있다고 뭐 노출이 안 되고 이렇진 않는데요. 오히려 관련 없는 이미지, 뭐 어디서 복사해 오거나 뭐 저작권 그런 침해되는 이미지 그런 거는 오히려 좋지 않아요. 그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때요? 그런 것도 괜찮아요. 그럼 글감에서 해서 넣어도 괜찮아요. 근데 너무 많이는 왜냐면 그 이미지도 여기저기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이버가 좋아하는 이미지는 한 번도 안 쓰고. 네. 그렇구나. 또 그런 게 있구나. 예. 그러면은 이거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일주일에 한 2, 3회 정도 꾸준하게 써라. 네. 그리고 주제는 웬만하면 명확하게 해서 인플루언서를 노려봐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이버에서 원하지 않는 거, 뭐, 도박이나 뭐, 사행성 이런 이슈들은 피해라. 네, 공정위 문구 잘 넣어줘. 공정위 문구 이런 거. 네. 그러니까 그 광고할 때 그런 문구들 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요 세 가지 정도 지키고, 그 다음에 책에 좀 디테일한 거는 네. 책에서 확인을 하면 되겠네요. 네. 예. 마음이 편하니까요. 그리고 블로그 글도 이렇게 올리면 네. 조회수가 좀 천차만별이고 그런 게 좀 있나요? 보통 상위에 노출이 되면 그만큼 보는 사람이 많아지고. 많다고 하면 몇 조회수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올려놓고, 그러니까 블로그는, 네이버는 최신성을 약간 좀 우대해요. 구글 검색이랑 좀 달라요. 구글은 정말 괜찮은 글이면 5년 전, 6년 전 글도 상위에 올라가 있죠. 맞아요. 근데 네이버는 약간 아무리 괜찮은 글이라도 1, 2년 지나면 다 뒤로 빠져요. 그리고 키워드가 굉장히 경쟁하기가 힘든 키워드들 있죠. 많이 쓰는 키워드들. 육아로 따지면 그냥 아기 로션 이 키워드 엄청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협찬도 많이 들어오고 흔하니까 주제가요. 이런 아기 로션 같은 그런 키워드는 한 달도 안 돼서 뒤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검색해도 사람들이 잘 안 본다는 얘기죠. 아기 로션이라는 주제로 검색해서 글을 보는 사람들이 글을 몇 개나 보겠어요. 많아요. 한 5개? 뭐 살까 싶어서. 그죠? 근데 한 10위권 밑으로 내려가면 더 이상은 잘 보이지 않죠. 대신에 이제 세부 키워드로 그때부터는 조금씩 유입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한번 쓰고 뒤로 빠질 때까지 해서 그 조회수가 제일 많이 나온 게 한 10만 정도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순식간이 아니라 이제 계속 쭉쭉쭉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그래요? 네네, 15만 뭐 이렇게 나왔던 거. 좀 안 나왔다 하는 건 얼마 정도로 봐야 안 돼요? 나왔다는 거는 노출에 실패해서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 글 탓일까요? 네이버 로직이 그렇게 저를 오해하고 이 글이 너무 광고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됐던
있던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한 300, 400 정도 나오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 있죠. 그렇구나. 그럼 속상해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네. 구독자분들이 찾아와서 보거나? 주로 검색이죠. 주로 검색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유식을 연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식 식단표를 찾으러 오는 사람들은 제가 그 식단표대로 레시피를 쭉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들어와요. 그런 분들은 구독자 개념인데 대부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한 사람은 구독자 개념이 아니라 90%가 그 검색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검색을 좀 잘 잡히는 방법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는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할까 이것만 고민을 하는데요. 그래서 막 돈을 주고 막 강의를 들으러 다니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요? 네. 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에 근접한 강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100% 상위 노출을 한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네, 네. 태그 막 이렇게 하고 제목에 쓴 거를 본문에다가 몇 번 넣고 이런 거 좀 들어. 많이 이것저것 알아보시네요. 이게 옛날의 로직에는 키워드만 많으면 노출됐던 시기도 있었고, 지금은 근데 그렇게는 안 되고, 그래도 키워드가 중요한 건 맞아요. 근데 본문에 넣어도 글자 수 비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넣느냐도 좀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근데 사람들이 그 키워드만 너무 많이 넣고 싶어서, 제가 임산부 때 받았던 임산부 바디필로우인데, 그 광고주가 자기네 브랜드 이름을 넣기를 바랐어요. 땡땡땡땡 임산부 바디필로우라는 단어를 막 10개씩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글을 쓰면서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죠. 사실 이 제품은, 이 바디필로우는, 이거는 이렇게 대명사 많이 쓰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땡땡땡땡 임산부 바디필로우는, 이거는 땡땡땡땡 이렇게 쓰니까 너무 부자연스러워. 네, 너무 부자연스럽죠. 결국 노출 잘 안 됐어요. 부자연스러운 키워드는 노출 안 돼요. 네, 자연스럽게 녹아내린 키워드를 이제 로직에서 쭉 보고 이 글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키워드가 한쪽으로 너무 쏠려도 안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는 글을 그냥 자연스럽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 너무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걸 또 되게 어떤 분들은 막 의식해서 네. 진짜 이렇게 몇 자 썼은 다음에는 꼭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네. 공식처럼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런 것보다 그냥 나중에 검토해서 너무 많은 키워드가 들어가진 않았는지, 내 의도와 달리 키워드를 한 개도 안 쓰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는 것 정도는 괜찮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 네이버 블로그가 네. 과거만큼 영향력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영향력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고. 좀 그런 거 실감하시나요? 네, 근데 이거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실감하기보다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못 다니니까 이제 SNS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블로그가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거의 20년 됐어요, 블로그가. 그런데 작년에만 유입된 블로그 신규 개설자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된 플랫폼이 신규 가입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는 아직 엄청 건재하다는 거고, 그렇구나. 게다가 그 블로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 비율 중에 MZ세대, 10대, 20대, 30대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MZ세대가 블로그를 오히려 많이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제가 보고 정말 이러면서 깜짝 놀란 거는 그 신규 가입자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10대의 비율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러니까 10대들은 저는 유튜브 아니면은 인스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10대들이 블로그를 점점 더 가입을 그렇구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블로그 망하지 않았냐, 유튜브가 대세인데 너 왜 블로그 하냐, 블로그에 쏟을 힘이면 너 유튜브 대박 났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르시는 소리들. 유튜브 얼마나 힘들죠. 유튜브 많이 힘들고 블로그는 안 망해요. 1시간씩만 이렇게 올린다고 하면 대박이죠. 그렇죠. 그리고 유튜브는 몇 시간 걸리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블로그는 최대 장점이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찾아서 눈에 바로 딱 보여지는 거. 사실 여행 가려고 어디 여행 기록 같은 거, 후기 같은 거 보려고 하면 시간이 많으면 유튜브를 한참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행지에 딱 도착해서 그렇죠. 이거 어딨지? 여기 보죠. 괜찮지? 하면 바로 블로그들 다 검색해요. 맞아, 영상 못 보죠. 네네. 그래서 블로그는 대체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오진 않는 이상 망하진 않는. 그러면 블로그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카카오의 브런치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좀 블로그마다 좀 네이버 블로그가 짱이에요. 그냥. 네이버 블로그를 짱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최대 검색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블로그 상위 플랫폼, 상위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이 네이버 블로그밖에 없어서 그래요. 티스토리 블로그. 티스토리. 네, 맞아요. 브런치. 어. 아니면, 구글 워드프레스. 뭐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할 수 있는, 운용할 수 있는. 그건 막 애드센스 그런 붙일 수 있고. 막. 네네. 네. 그런데 그런 애들은 네이버가 블로그 플랫폼에 안 올려줘요. 검색이 안 잡히는구나. 네, 올렸다가 예전엔 나왔었거든요. 근데 다 빼고 지금은 웹사이트 영역에다 넣어버려서 웹사이트 영역 자체가 웬만한 키워드로는 상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 포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좀 하시다가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면 그때 티스토리 같은 거 해서 애드센스 붙여보시고 대신 티스토리는 이제 다음 쪽에서 검색이 더 많이 되고 조금 지나면 구글 검색이 좀 될 거고 네. 네이버에서도 이제 하단 그 웹사이트 영역에서 되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 그 원소스 멀티유즈 네. 하나의 소스로 이렇게 막 다방면에 플랫폼에 뿌리는 거 네네. 그런 게 좀 유행이잖아요. 네. 유행이고 되게 기본 법칙이라고 하더라고요. SNS 네, 하는데 맞아요. 그 네이버에 쓰셨던 거를 그대로 좀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이거 엄청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네. 어. 일단은 티스토리에 쓴 거랑 네이버 블로그에 쓴 거랑 물론 둘 중에 하나를 검색이 안 되게 막으면 네이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네이버에서 이거는 웹사이트 영역에 노출이 될 거고 이거는 블로그 영역에 노출이 될 거잖아요. 유사문서로 인식을 해요. 그렇구나. 구글도 마찬가지. 그럼 문제 잡히는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 내려가든지 뭐 하겠죠. 유사문서로 이 블로그는 유사문서가 계속 올라오는 나쁜 블로그. 남의 거 복사하는 블로그. 내 건지도 모르고. 그러겠네요. 네. 그런 방법이 있겠군요. 그러면 아직 뭐 티스토리나 브런치나 이런 거는 하시지는 않는 거예요? 브런치는 안 하는데 티스토리는 갖고는 있어요. 그러세요? 워드프레스도 갖고는 있고. 그래요? N잡이잖아요. 네. 파이프라인은 최대한 다양하게. 그럼 그런 거는 조금 갈등이 되지 않으세요? 이게 받고 싶다 이런 거요? 글 쓸 때는 이게 노력이고 네. 뭔가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냥 정보로만 끝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건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래 너무 광고만 많이 있으면 그 블로그는 크게 성장하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광고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글도 있고 이게 적당하게 어우러져야 돼요. 물론 광고를 하지 마라고는 네이버가 하진 않아요. 인플루언서 홈에 들어가서 브랜드 커넥트라는 걸 보면 네이버가 직접 광고주랑 연결해주는 그런 브릿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저는 일도 받아보게 됐거든요. 네이버가 수수료는 떼지 않고 그 광고사와 네이버 블로그를 연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싫어하진 않는데 광고만 주구장창 올라오는 그런 블로그는 싫어해요. 그래서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좋죠. 그러니까 확실히 글을 쓰더라도 좀 관심 있는 주제를 갖고 써야겠네요. 저는 항상 주제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주제 고르는 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뭐 주제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지금 떠올려도 한 글 500개는 쓸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의 주제. 육아로 한다 그러면 글 500개 순식간이죠. 뭐 육아 일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용품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500개는 쓸 수 있을 정도의 주제와 그 다음에 뭐 이슈성은 말고 꾸준히 쭉 갈 수 있는 주제. 이게 뭐 지금 코로나에 대한 주제를 자꾸 하다가 코로나 끝나면은 더 이상 쓸 게 없잖아요. 그렇지 않은 주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셔서 적당한 주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하나 골라서 이제 쭉 블로그를 성장시켜서 인플루언서 달면 더 검색에서 좀 더 우위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엔잡에서 블로그가 되게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진짜. 블로그 좋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엔잡을 하더라도 어딜 또 가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비용도 들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제약이 많을 것 같은데 공간이나 비용이나 이 블로그는 그냥 컴퓨터에 있으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냥 컴퓨터로 아무 때나 쓰고 발행도 예약할 수 있고. 네. 또 글 쓴다는 자체가 생각도 정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사실 제가 여러분 블로그 하세요. 뭐 수익화 뭐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다니지만 사실 돈이 아니더라도 저는 블로그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기록이라는 게 사실 나중에 보면 엄청난 보물이에요. 맞아요. 제가 지금 육아라서 육아 기록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한 기록이겠어요. 이번에 블로그 책 내셨는데 육아책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유식 책 이런 거. 이유식책 너무 일을 많이 크게 벌리는 것 같아서. 네. 육아책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육아책이요? 네. 전문가들이 쓰셔야죠, 그런 거. 아니요, 되게 저는 잘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아이한테 소리 지르고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근데 그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 질문지는 다 다른 것 같은데, 혹시 좀, 미처 못 다 하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을 너무 다양하게 해주셔서 웬만한 건 다 했는데요. 네. 여러분 블로그 하시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냥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좋아하는 그냥 운동을 했을 뿐인데 헬스 기계가 갑자기 협찬이 들어오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봐도 유튜브나 약간 자꾸 유튜브 하시는 분한테 유튜브나 인스타처럼 나의 기록을 찾기가 어렵지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기 기록을 찾는다고 해도 인스타는 굉장히 많이 내려봐야 되고 찾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는 3살이라고 제 블로그 자체 내에서 검색하면 저희 아이 3살 때 기록이 다 나와요. 에버랜드라고 치면 저희 아이와 제가 갔던 에버랜드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냥 하나의 사진첩처럼 볼 수 있고 이게 정말 나중에는 저한테 엄청 값진 자산이 될 것 같아요. 아이를 생각하고 핸드폰 사진 하나 보려고 그러면 한참 내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어딨지 찾아야 되고. 근데 그렇게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기록 안에 찾을 수 있다는 거는 블로그가 정말 좋죠. 근데 그걸로 이제 하면서 수익도 낼 수 있고, 자기 개발도 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방송을 좀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블로그를 시작해봐야 해서 동기부여를 받으신 분들은 한 2, 3개월 정도 꾸준하게 일주일에 2, 3회 정도 이렇게 쓰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수익도 발생하는 그런 기회들이 연결도 되고. 네, 그렇죠. 체험단도 할 수 있고 처음에는 용품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꼭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그냥 쓰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워드나 이렇게 글 쓰는 방법을 좀 고려해서. 네. 진짜 A부터 Z까지 다 담으셨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지금 반응도 되게 좋고 벌써 초판 다 나가시고 재판 이번 달에 찍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끼는 대신 더 벌기로 했다. 아끼는 대신 더 벌기로 했다? 네. 또 이게 제목이 좀 새롭게 가졌네요. 뭘 아끼는 대신 한 거죠? 제가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맨날 이제 제가 육아휴직 하고 나니까 수익이 확 줄잖아요. 아까 살짝 수익을 공개했지만 그렇게 못 버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어느 정도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근데 휴직하고 이러시면. 네, 휴직하고 나니까. 그래서 맨날 핫딜 찾아 검색하고 이랬는데 하루 종일 싼 거 찾아 검색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체 제 시급이 얼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아낀 게 10,000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근데 지금은 제가 글 하나 쓰면 그게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나와요.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 그럼요. 쿠팡 배달? 그 남편이랑 데이트하려고 나가서 돌아오는 길에 잠깐 했거든요. 그 경험담을 썼는데 추천하면은 양쪽에 10,000원씩을 줘요. 이 사람이 실제로 배달을 완료하면. 그게 한 2달 지나니까 150만 원 되더라고요. 글 한 개 쓴 거죠. 그러니까 제 글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저는 글마다 다르겠지만 글 하나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걱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거 맨날 핫딜 찾는다고 10,000원씩 했던 제 모습을 보니까 나는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글을 써서 돈을 더 벌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부자 마인드 같아요. 너무 아끼는 게 아니라 더 벌어서 하겠다. 절약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수입을 좀 늘리고 싶으신 분들, 엔잡을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큰 도움되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블로그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한 인터뷰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마무리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아끼는 대신 더 벌기로 했다의 저자이신 율마 오혜진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좋은 정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